예,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정부의 대북 정책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람 앞에 촛불 지키듯 대화를 지켜달라며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의혹과 관련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둘째 형 이상득 전 의원을 24일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일가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현송월 예술단 단장이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넘어갔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 측 점검단이 금강산과 마신령 스키장을 보기 위해서 북한으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창 올림픽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이전까지 또 그 이후에 이런 남남 갈등의 모습이 계속 연출됐을 수 있지. 지금 정치권도 지금 공방이 좀 가열되고 있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바람 앞에 촛불 지키듯 대화를 지켜달라 이런 호소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좀 그동안 한 9년 동안 단절됐던 남북 교류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지난달까지 남북의 그 긴장 관계는 엄청나게 컸었고, 예.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간에 있어서의 말폭탄은 정말 이거 전쟁이 터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한반도 이 긴장이 고조화되었었고 전쟁 위기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정도였었던 과정이 이제 평창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급격하게 평화 무드로 이제 전환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제 중에 하나가 한미군사 합동훈련의 연기지 취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평창 올림픽 이후에 한미 합동군사 훈련을 한다면 북한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가 또 하나가 있고, 또 당장 북한의 정규군을 창설했던 그 건군절이 평창 올림픽이 19일 시작을 하는데 18일 날 건군절입니다. 여기서 또 북한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즉 남한에서 엄청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북한의 태도가 또다시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서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현재의 남북 관계를 최대한 예의를 다하고 의전을 다해서 이 부분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북한을 달래고 하면서 사실상 협상으로 끌고 가는 과정이 현재 정부가 맡은 임무거든요. 예. 이제 그런 과정들이 올림픽 전도, 올림픽 후도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남북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진정성이 좀 절절하게 묻어 나오는 그 표현 아니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단일팀 구성과 공동 입장, 한반도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반영을 한 것 같아요. 또 사실 야당이나 또 국민들한테 협조할 부분도 사실 있었는데 빨리 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어제 발언을 보면은 확실히 절실한 마음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평창올림픽의 성패가 지금 김정은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느냐 아니면 최악의 그런 상황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온전히 북한의 의지에 달려있기 하고 그거를 우리가 양해했다라는 거죠. 국제사회는 일단 기회를 보면서 좀 뒤에 물러나 있는 거고 그런 위태로운 상황을 얘기를 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바람 앞에 촛불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좀 현실 인식에 국민들과 좀 괴리가 있어요. 바람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북한의 핵폭풍 앞에 촛불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핵을 가지고 계속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결국은 우리 올림픽을 핵을 용인하는 장으로 기정사실화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의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양보만 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 국민들이 바라는 우려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정부가 좀 전략적으로 잘 대처하게 해주길 바라는 거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평화올림픽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게 본질적으로 평화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국제사회와 국민들인데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평화올림픽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북핵 문제를 꺼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걱정인 거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이 평창은 한반도 세계 평화의 마중물이 될 거다. 그러면서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때도 분명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논의가 됐었지만 평양 아시안 게임이다 이런 얘기는 없었다. 자꾸 야당 쪽에서 이제 평양 아시안 게임이라 부르는 거는 좀 지나친 것 아니냐. 평양 올림픽. 예, 평양 올림픽이죠. 예,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말도 사실 현실 인식이 굉장히 괴리가 있는 거예요. 2014년과 지금하고는 상황이 너무 다르거든요. 지금은 사실 북핵 위기가 절정에 있는 거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아주 긴박하게 들어오는 와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대화의 문을 좀 열어주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대처가 어떻게 보면 북한에 계속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도 그렇고 야당 입장에서 평양 올림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뭐 인천 아시안 게임하고 동등하게 비교해가지고 그때 그런 얘기가 안 나왔으니 지금 그런 얘기가 가당하냐라고 하는 얘기는 현실 인식이 너무나 다르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여야 입장 한마디씩 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고 좀 이야기를 계속 나눠볼까요? 김성태 원내대표, 오원식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의 hen성월이 실세인 모양입니다. 정상 외교도 아닌데 정상 외교급을 뛰어넘은 그런 버전에 우리 국민들이 아연실색했습니다. 점검단이 온 것인지 사찰단이 온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어제 민주당 지도부의 한 사람이 당정협의 장관들도 참석한 당정협의에서 지구촌 축제인 겨울 올림픽이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립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과 그리고 장관들 핵심 참모들의 생각이라는 걸 그 단면을 여실없이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연일 아니면 말고식 정쟁으로 평창올림픽 변질시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이 아닌 색깔론 덧씌우기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공세는 어처구니 없는 내로남불입니다. 자유한국당 정권이 하면 평화올림픽이고 문재인 정부가 하면 아니란 말입니까? 세상에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지사님, 예전에도 국제 행사에 북한이 한국과 같이 협조를 맞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처럼 정치권이 이렇게 혼돈스러운 모습, 또 각자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었습니까? 이런 경우는 없었죠. 그리고 어쨌든 뭐 88 하계 올림픽 이후에 30년 만에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리고 그 사이에 이제 남북한의 단일 팀을 만들었던 게 대구 유니버시아 대회나 그다음에 부산 아시안 게임,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그 단일 팀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뭐 탁구나 여러 부분에서 단일 팀 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뭐 양보든 특혜든 그다음에 뭐 이 평양이든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 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도 이야기했고 얼마 전에 어떤 언론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평창 올림픽 특별법에 따르면 남북 단일팀 구성 합의가 이루어지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라고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이명박 정부 막판에 2011년에 만들어진 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압도적인 지지로 만들었던 저 법입니다. 저 법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비판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현 정부와 그다음에 평양 올림픽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면서 자유한국당이 정말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원하나? 혹여 안 좋고 평창 올림픽이 훼손되는 걸 원하지 않나? 저렇게 계속해서 이념적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할 바에야 차라리 보이콧 선언을 하지 왜 보이콧 선언을 안 할까?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집요하게 정쟁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실망스럽다. 그 이야기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대담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역 이상득 전 의원에까지 칼날을 들이댈 것 같습니다. 오는 24일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제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네. 이명박 정부의 특활비 문제가 점점 커지는 양상입니다. 네. 뭐 다스도 그렇고요. 거긴 이상은 뭐 형인 이상은 그다음에 또 이번에 이상득 전 의원. 그래서 가족들까지 이제 다 뭐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예, 처음에는 댓글 부대로 여론 조작에 대한 문제가 이제 등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민간인 사찰 문제가 이제 등장을 했었고, 그다음에 다스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문제가 등장을 하고 이제 특활비 문제까지 이제 등장을 했고, 이 특활비의 특징이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이 계속해서 그 발언을 했던 거죠. 김희중 부속실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김희중 부속실장 또한 검찰의 수사가 워낙 탄탄했기 때문에 그 부인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유익 그 초대 비서실장이죠. MB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의 촉발점이 되었던 국정원의 기조실장 김주성 씨가 대통령과 독대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 독대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익 비서실장이 시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원세훈 국정원 원장 자신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했는데 돈 준 거 특갈비를 청와대 보내준 거 부분에서 시인을 했단 말이에요. 예. 유일하게 지금 검찰의 소환을 받아서 조사를 받았던 사람 중에 40년 집사라고 이야기하는 김백준 총무기획관만 그 부인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수사받은 모든 사람들이 시인을 했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특갈비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까지 그 드러난 게 세 갈래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에서 김백준 총무기획관에게 준 그 특갈비와 그다음에 김희중 부속실장한테 준 특갈비와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한테 준 특갈비, 이 세 갈래가 이제 드러났는데 뒤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 측면에서 또 누가 받았을까가 하나의 이 관전 포인트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알았을까. 김주성 국정기조실장은 대통령에게 독대를 내서 예. 보고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유익 비서실장은 그 독대 자리를 만들어줬다고 지금 발언한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결국은 수사 선상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네요. 이명박 대통령은 원세훈 전 원장이 원장직을 유지하려고 특활비를 줬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 이후에 조금 대응을 자제했는데 뭐 형해까지 이렇게 여파가 미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뭐 대응 회의를 했다고 하죠.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전반적인 사정? 일단은 지금 특활비 문제는 검찰이 뭐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특활비로 일정 정도 성과를 냈죠. 속된 말로 말하면 재미를 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적으로는 특활비가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는 조자룡 칼처럼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도 지금 가족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파상적으로 한 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하고 비슷해요. 방법도. 그런 걸 보면은 검찰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로 바뀐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역시 특활비로 양쪽에서 다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원세훈 원장 같은 경우에 다른 데는 다 부인한데 특활비 부분은 일정 정도는 시인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쟁점이 특활비로 되는데, 이런 쟁점이 특활비로 됐을 때 만약에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의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왜 이렇게 그쪽으로만 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그게 뇌물죄를 씌우기에 가장 좋은 거고, 예.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세간에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 DJ나 예전에 문민정부 이때 활용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돌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증언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일정 정도 시점이 지나가고 나면은 결국은 MB 같은 경우에도 일정 정도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럼 주변에서도 본물 터지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검찰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고, 종국적으로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태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특활비 문제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예. 하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 특활비가 없으면 통치 자금이 뭔가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 정부에서 통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자금을 국회 예산으로 계속 예산 청구해가지고 할 수만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일정 정도 좀 드러내지 않는 비용이 들 때 이 예. 특활비 같은 게 활용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막아놨을 때 현 정부가 굉장히 답답해지지 않겠느냐라고 예. 하는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특활비를 어떻게 죄를 적용하느냐보다도 특활비를 어떻게 제도할 것이냐라고 하는 예. 쪽으로 좀 논의를 좀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MB 측근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우리 이제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관계로 확인된 부분도 있고 의혹 수준에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검찰은 MB를 겨냥할 것 같고요. MB 소환 시점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동계에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검찰에서 좀 마무리할까 아니다 뭐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정부 뭐 시점은 더 이상 뭐 MB가 비켜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정두원 전 의원, MB 측근이었던 정두원 전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젖까지 왔다고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그런 표현들이 이제 설득력이 있을 것 같고, 평창 이전에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포트라인에 설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는 예.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지금 김우석 그 소장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쭉 보면 표현이 재밌습니다. 재미를 봤다, 특활비로 몬다, 정치적으로 활용한다. 이거는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정치 공작과 정치 보복이라는 전제를 두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검찰이 기획 수사를 한다, 그다음에 선별 수사를 한다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그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특활비를 끄집어내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물줄기가 흐른다 하는데,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의 특활비, 그다음에 그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의 특활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나 근거가 있으면 예. 그거는 MB 쪽이나 자유한국당 쪽이 고소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가릴 거 거기에 없다, 대해서 정권은. 그 검찰이 계속해서 기획 수사를 하는 것처럼 예. 보복 수사를 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선별 수사를 하는 것처럼 그러한 뉘앙스로 계속 주장하는 게 그 보수 야당이나 보수 야당 성향의 이제 평론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 특활비 내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하다가 이다음에 이게 그 정원들이 나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갔고, 거기에 원세훈 국정원장 수사하다가 예. 김주성 국정기조실장이 이야기를 했고, 구체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제1부속실장이라는 실세 집사였다고 하는 김희중 씨가 이야기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특활비로 몬다, 정치적으로 활용을 한다, 검찰이 재미를 봤다, 이런 표현으로 뭔가 정치 공작과 정치 보복의 뉘앙스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듣기가 불편합니다. 부장님 한 말씀 하시죠. 예. 짧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주에 여론조사에서도 제일 잘못하는 게 정치보복이었어요. 북핵 문제 이런 부분이 아니었어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부의 청와대에서도 국민들 존중한다, 그리고 이해한다, 거기에 맞춰서 변화하겠다, 이런 걸 전제로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귀를 담고 거기에 맞춰서 스스로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지 도대체 않겠습니까? 어떤 여론조사를 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지난주에 제가 소개를 했던 것처럼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그 국민들의 50% 이상이 문제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수사해서 의문을 밝혀야 된다고 하면서 적폐청산 과정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는 비율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50% 이상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참 궁금할 뿐입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듣고 두 분께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당 얘기 좀 할게요. 야권 얘기, 특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글쎄요, 뭐 창당 작업 설 전에 마무리 짓겠다는 게 목표인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오늘 반대파 징계를 소집 위한 그 당무위를 소집하려고 했는데 연기를 했습니다. 내부에 좀 반발의 목소리가 있었다죠? 예. 네, 반발의 목소리도 있었고 지금은 적절한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어차피 반대파 입장에서는 그 예전에 그 유승민 의원 그 탈당할 때 징계할 때 그때는 오히려 내복을 쳐라,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나가는 거는 명분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징계를 해서 내보내달라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징계해가지고 제명이 된다라고 하면 배지를 가지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숨고르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문제인데 내부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그 마음을 돌릴 수는 없다. 예. 각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게 그 신당이 그 통합신당 말고요. 그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이쪽에서 교섭단체를 할 수 있느냐. 그게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쟁을 막 세게 하면은 결국은 누군가 선택을 해야 하고 그러려고 하면 아주 선명한 선택에 더 우호적인 마음이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지금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그 갈등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양쪽에서의 수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다 이렇게 그 보여집니다. 이사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이제 지난번에 그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사실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손을 잡았는데 그 시점은 제가 모르겠어요. 늦었다면 늦을 거 빠졌다면 빠르다 할 수 있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함께 동행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광주를 같이 갔습니다. 호남 민심 중요하죠. 사실 반대파에서 워낙 반대가 거세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사람의 행보에 대해서는. 결국은 의미를 입은 통합신당의 의미를 보자고 하면 대구와 강주의 결합과 그다음에 수도권의 지지 확산 요게 기본적인 통합신당이 갖추는 정치공학적 계산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호남 출신 그 국회의원들 중에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통합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호남의 민심을 달래야 되는 입장에서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문지일 수밖에 없었다. 이제 여기에서 호남에 대한 배신이냐, 호남 껴안기냐라는 이제 논쟁이 또다시 그 통합파와 반대파가 치열하게 이제 그 논쟁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사 전당대회에서 통합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대비해서 통합 그 반대파들은 2월 6일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틀 뒤인 2월 6일 날 신당 창당대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의 각종 그 정치적 수사와 은사들은 말 그대로 정쟁이고 관전 포인트는 딱 하나 남았죠. 김우숙 소장 이야기 지적했던 것처럼 합의 이혼을 하느냐 안 그러면 생이별을 하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 합의 이혼을 했었을 때는 비례대표 그 박주현, 이상돈 의원 같은 이제 비례대표들이 통합 반대파에서 그 계속해서 의원직을 유지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합의 이혼을 하지 않고 이 탈당을 시키면 통합신당 자체에서 또 하나의 분란의 씨앗을 안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례대표들이 통합신당에 들어가가지고 유승민, 안철수의 리더십을 결정적으로 또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계륵 같은 존재가 돼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쉽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무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